시간에 첫 시간을 가졌어요. 그 서울 성적지에 있는 대종사님 법설. 그래서 이 교재 보면은 목차에 보면 경성기원의 법문순례 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누냐라는 것이 제 주관에 의해서 6개 파트로 나눴는데, 첫째 시간에 남산 및 경성 시가지에서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대종사님께서 옛 경성역, 지금 새로 잘 건물 세워지기 전에 경성역에 내리셔서 서울에 첫 발을 내디신 그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종사님이 첫 발을 내릴 때 분명히 아무 생각도 없이 오신 건 아니잖아요. 거기 올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포부와 경륜이 있어요. 그 있잖아요. 사업을 뭘 해보겠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 다 그런 계획이 있고 그렇듯이 대종사님께서도 서울에 오실 때는 어떤 이유가 계셨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숭례문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숭례문과 관련된 설법이 있는데 그 나오는 내용이 도덕사업이 나옵니다. 도덕사업이란 건 우리가 생각같이 윤리도덕을 말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게 도는 요즘으로 하면 진리 같은 거예요. 진리. 진리가 발현되는 위력이나 힘을 우리가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도덕 사람이냐면, 물질 개벽이 되는 이 시대에 타당한, 그리고 물질 개벽이 되는 시대를 향도하는 그러한 도덕 사업을 하겠다.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나중에 당신이 친히 정전을 만들 때 개교우 동기라는 곳에 밝히죠. 밝히고 있어요. 나는 왜 이 새 회상을 연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표어로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걸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딱 오셨을 때도 이 도덕사업이라는 게 그러한 뜻이 있죠. 자, 그러한 큰 뜻의 바탕에서 대종사님께서 이 도덕사업에 타당한 법설들을 여러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이제 경복궁 및 광화문거리에서, 이게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데, 이 광화문길은 한국의 현대사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는, 어느 때는 정부 청사들이 다 있었고, 또는 뭐, 혁명의 길도 되고, 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이렇게 갖춰져 있고, 최근에는 촛불혁명. 한국이 잘 되면 이 촛불혁명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 한국이 잘 될 수 있는 바탕도 촛불혁명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현장이 그 대종사님과 초기교단의 어른들의 그 역사가 쭉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같이 이 본문을, 거기서 있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몇 쪽을 피시냐면 232쪽을 펴보세요. 232쪽. 일심을 모으면 신통이 생기는 것이니라. 최근에 제가 앞으로 서울 성적지 연구 보고 대회 같은 것을 하겠다고 우리 단장님이 발표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같이 하려고 하는데 단장님, 그다음에 윤지승님 같이 모여서 뭐 최근에 이 서울에 관계된 것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해볼까 하는데, 이 첫 번째 시간이 북악산 약수터 이야기입니다. 이게 김영신님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 교재에 보면은, 233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부터 한번 봉독해 봅시다. 233쪽에. 김영신은 자신이 생각해도 그 일이 신기하여 몇 달 뒤에 소태산 대종사를 배울 때 이 일을 말씀드리니 누구든지 일심을 모으면 그런 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인 것이다. 자,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보면 김영신 융타원님인데 초기 그 제자죠. 이분이 경성 여자 고등보통학교 경기여고 전신에 다닐 때 경성 지역 8개 학교가 가을 운동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학교 육상 대표로 출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여고 전신이죠. 거기 대표로 출전을 했다가 1등으로 들어오는 중 이제 뒤에 선수가 이제 이렇게 서로 빨리 들어오다 온 게 밀친 거죠. 그래갖고 넘어지시면서 얼굴을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씻기잖아요. 이렇게 밀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같으면 아마 쉽게 치료가 됐을 건데 그 당대 의료에서 약간 이게 좀 어려웠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얼굴을 이제 이렇게 뭔가 약간의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재발 뭐가 이렇게 잘 안 아물고 해서 재발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급성 뇌막염 뭐 이렇게 세균 같은 게 아마 침범했던 느낌이에요. 진행이 돼갖고 이 광대뼈하고 이렇게 이런 쪽에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약간 고름. 지금 같으면 지금 의료기술 같은 경우 쉽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게 썩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참 여성이 얼굴을 다치면 굉장히 그게 타격이 심하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란 게 얼굴을 다치면 좀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이분들이 지금 여기 서울에 가면 대각교 있죠. 대각사가 있어요. 대각사. 거기에 신도했는데 거기 가서 이 그렇게 죽을 바에는 거기 가서 기도라도 드리자 해서 주로 이제 그 관세음보살을 그 관음주라고 해요. 관음주 그 독송을 쭉 한 거예요. 저번 그 사간동 쪽에 이렇게 아프실 때 그쪽에 사신 거예요. 외가 외가의 의탁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관음주를 읊었던 거. 우리로 말하면 연불을 이렇게 연불이나 청정주나 뭐 이렇게 쭉 읊었는데 어느 날 지금 북악산 쪽에서 관세음보살이 공중부양을 하셔가지고 쫙 그 내가 오른손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오른손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있잖아요. 이게 감로수 이렇게 담은 그릇 있어요. 호리병 이렇게 그걸 이렇게 쫙 듣는 거예요. 이게 눈에 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삶에 그런 게 한 번씩 보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성각, 어머니에게 청해서 그 감로수를 구해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는 지금 이게 이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경복궁에 경복궁을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삼청동천이라는 그 옛날 사진을 보면은 거가 이렇게 천이 흘렀어요. 지금 다 복개해 버렸잖아요. 향후에 서울이 아마 그 이 천들을 그 다시 이 복원하는 게 아마 서울이 해야 될 일 중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길을 쭉 따라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물이 좀 깨끗한 데서 물을 떠왔나 봐요. 좀 괜찮은 데서. 그런데 이게 김영신 님이 뻔히 다 알고 있어. 엄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성강림으로 보면 아버지죠. 아버지와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감로수가 이렇게 부은 곳에 이 약수를 떠와서 그것으로 밥도 해 먹고 얼굴도 씻고 막 여러 가지를 해서 형이 나섰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정도 위력을 했으면은 거기에 몰빵을 해요, 안 해요? 저도 몰빵할 것 같은데 완전히 다 내 삶을 다 거기에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관세음보살의 관음주를 가지고 내 삶의 위기를 넘겼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때는 대종사님께 그 귀의하기 전이에요. 대종사님 제자가 되기 전이에요. 이제 대종사님 제자가 됐어요. 얼마 안 돼요. 차이가 이 사건 차이가 얼마 안 될 때예요. 대종사님 됐으면은 대종사님께 여기를 보여주고 싶겠어요? 안 보여주고 싶겠어요?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그 약수를 떠왔던 현장에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하루는 이성각과 김영식 모녀는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쌀을 씻고 반찬거리와 과일을 장만하여 북악산 약수터를 찾아갔다. 약수로 밥을 지어놓고 모녀가 산신령과 관세음보살에게 절을 하려고 하자 관세음보살한테만 절하진 않고 또 산신령한테도 절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산에 가면 산신령한테 반드시 해요. 우리나라 뭐지? 그 정서가 그러는 거죠.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산에 가면 산신령한테 해야지. 그러면 뭐, 용왕님한테 합니까? 이렇게 관세음보살 절을 하려고 하자 소태산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절할 것까지는 없다. 하고 엄하게 말렸다. 그때부터 일체 우리 모녀는 그러니까 이성과 김영신 이 모녀는 우상을 모시고 절을 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우리 단장님, 주타우님, 또 지승님 예 많이 썼죠. 이걸 찾아보려고 저도 지금 북악산 어, 일대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이 문건이 재밌게도 요 사건의 문건이 불교 잡지 불교지에 실립니다. 대각사에서 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는 그 원불교 안에서 구도역정기의 김영신 편에 보면 아주 자세히 이 전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를 해보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구도역정기 말을 믿어요. 왜요? 이건 직접 구술했기 때문에 자기. 근데 불교지에 실린 것은 관세음보살 그 설화 있죠? 설화에 좀 맞춰놓은 것 같은 그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관세음보살 설화에 그 흐름이 있어요. 이야기 흐름. 거기에 거의 비슷하게 그 사건의 개요만 이렇게 맞춰서 써져 있는 감이 너무 짙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관세음보살, 그 불교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장소의 그 흔적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삼청동 성제라는 그 삼청동 쪽에 가면은 성제라고 그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절이 등장해요. 절 뒤쪽이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면 지금 삼청동 쪽에 가면은, 그 현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어, 일주일 동안 감로수를 찾아다녔다가 북악산 정상 거의 다 올라가는 지점에서 이 석벽, 이게 그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찾게 됐다. 그리고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 공간은 관세음보살의 겨드랑이다. 그러면 제가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북악산을 딱 보고 겨드랑이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아주 정상은 아니죠. 그러면 맞잖아요. 그래서 저 겨드랑이가 그러니까 머리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깃을
어느 정도라고 봐요. 그리고 김영신님 기록에 보면 이게 임금님이 난리통에 피난 갔다 해서 임금님과 연관된 또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그 주타우님, 단장님, 그다음에 지승님, 저 해서 만세동방을 또 이제 가봤네요. 와, 이걸 어떻게 올라갔을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재밌게도 한 가지 그 지금 현재 삼청동 쪽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에서 보면 계곡 쭉 올라가면 만세동박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라고 확정은 안 되지만 만세동방을 염두에 둔 그 아래 어디 일대의 석벽이 있는데 대종사님도 가신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이 북악산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좀 찾아봐서, 어, 좀 타당한 곳에 화면 공유가 됐으면 좋았는데, 자료를 만들면서, 그 공간에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향후에 이건 더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은, 김영신이 간동, 사간동 이제 외갓집에서 목도한 관세음보살이 감롯을 부은 북악산의 한 골짜기와 이성각이 발견하고 소태산을 모시고 간 북악산 약수터는 지금 칠보사, 서울에 칠보사 있죠? 그 삼청동 쪽이 칠보사와 성제정 뒷산인 북악산의 정상 아래 바위, 그러니까 한 3분의 2 능선? 이 정도에는 있었고, 지금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로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능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되게 돼 있는데, 옛날 길로 그냥 계곡으로 타고 올라가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계곡 타고 올라가는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왜 이런 데를 찾으려고 하냐? 대종사님이 가셨으니까. 대종사님이 가면 어디라도 가야죠. 찾아봐야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사실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 뭐라고 했어요? 절할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정산종사님이 쓰신 일원상 신앙하는 법에 나오는데 이 개체신앙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체신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혹은 등상부를 신앙하고 등상부를 모시는 분은 등상부만 신앙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천신을 위력을 믿는 거죠. 어느 사람을 또 신앙하고 혹은 어느 물상을 신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혹은 어느 귀신을 신앙하고 여기 다 예화가 들어있죠. 각자의 신앙 표본을 따라 자기가 믿는 신앙에만 따라서 자기 일생 화복이 거기서만 다 나온다 이거죠. 거기에만 몰빵하면 인생 다 해결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곳에만 지정되는 줄로 믿는 것인 바. 이것이 바로 개체신앙이라고 정산종사님께서 이름을 지어본 거예요. 개체신앙. 근데 전체신앙은 뭐냐? 이게 전체신앙의 대표적으로 사의신앙이에요. 먼저 세계 이론을 통찰하여 이론상의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복 인과가 오직 한 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믿으면 부처님에서 다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에서 다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전체 한 불성으로서 그게 다 처처물물이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는 죄벌을 주시는 근본을 잘 알아야 항상 이 우주 대성으로서 마음의 귀의치를 삼는 것이요. 이건 지금 현재 저희 대종경 교육품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까 여기로 말하면 관세음보살한테 한번 위로를 얻었으니까 관세음보살한테만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미신신앙이라 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죄복 인과가 경우를 따라 직접 실현되는 당처를 알지 못하고 그 사체에는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백천만사 한가 자기의 신앙 표본에만 의지하여 공상적 발언을 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게 관계된 일을 저 감각 없는 무정지물에게 소원 앙축한다든지, 또는 사리간에 직접 실행할 일을 저 무용한 귀신이나 또는 알 수 없는 운수에게 우연한 성공을 희망하는 것들이 모두 그런 유다. 사실신앙까지만 읽어볼게요. 사실신앙인은 모든 사물을 응접할 때 먼저 그 죄보고 직접 관계 있는 당처를 발견하여, 우리 같으면 사은 당처를 발견해서 천지에 당하면 천지에게 신앙하고, 부모에 당하면 부모에게, 이러면 부모를 신앙하고, 동포에게 당한 일이면 동포에게 신앙하고, 법률에 당한 일이면 법률을 신앙하여 각각 그 소당처에 따라 실질적 원을 바라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말은 사은신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형식신앙 읽어봅시다. 형식신앙하면 모든 사람이 이치의 신명함을 알지 못하고 그 신앙 지식이 항상 명상에 구속되어 어떤 명언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해야만 마음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 해야만 마음이 나는 거예요. 어떤 물상을 의지하기 전에는 그러한 어떤 그게 아니면 스스로 그 신앙력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불상이 없는 데서는 신앙이 안 돼요. 그런 진리신앙은 그 신앙 지식이 한간 명상에만, 이게 이름과 어떤 모습,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런 가운데 갈마 있는 자연의 이치가 원래 지공지명하고 통달무예하여 세간 인과에 추월하도 가히 속이지 못할 것을 자신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 그대를 믿는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은 제가 김영신님 상황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상황 같으면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절까지 할 건 없다. 이런 내가 가르쳐준 이런 상 신앙에 근원한 사은 신앙을 해. 그 당처에 맞춰서 신앙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걸 따르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종사님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언어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죠. 딱 느낌 있지 않습니까? 느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평생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교법에 따라서 신앙을 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현장을요, 지금 사간동, 그때 저하고 가봤잖아요. 무슨 나무였죠? 나무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제는 경복궁으로 넘어가면은, 입구에서 좀 넘어가면은 국악산이 잘 보여요. 측면이. 그걸 보고 나는 진짜로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신앙을 할 수 있나. 뭐 하나가, 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어, 여기 말한 대로 천지에 당한 일은 천지에, 부모에 당한 일은 부모에게. 우리 불공하는 법에 나오죠. 정전 불공하는 법에. 이걸 같이 대입해서요. 딱 그 자리에서요. 정전 불공하는 법. 딱 펴놓고요. 그, 북악산 대충 능선 어디쯤이라고 보시고, 불공하는 법을 거기서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정전 불공한 법을 딱 펴놓고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불공법은 불공법 같이 천재에게 당한 죄보고도 불상이고, 자, 이 불상은요, 다른 것도 돼요. 다 돼요. 여기서 보면은 관세음보살이잖아요. 모든 걸 다 관세음보살한테만 비는 거예요. 부모에게 당한 제목도 불쌍하게 빌고, 동포에 당한 제목도 불쌍하게 빌고, 법률에 당한 제목도 불쌍하게 빌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여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현장이 거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그 현장에서 많이 느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변호사님이 이왕에 그 기도 나왔으니까 기도 한번 살펴보면 이 교재 33쪽 펴보세요. 우리 현재 그 대종경 교의품 17장에 보면 기도 얘기가 나와요. 신고의 위력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가까운 예를 먼저 들어요. 신고를 열심히 드리면 어떻게 돼요? 개과천선의 힘이 생긴다. 근데 자, 저희 생각해 보세요. 신고를 드렸는데 내가 개과천선이 되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신고를 드릴 때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개과천선이 되는 게 대종사님 말한 대로 신고의 위력이 나타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성자가 소태산 대종사예요. 근데 뒤에 저 같은 경우에 정말 구인선지님 그 다음에 신고했던 위력이 구인선지님이 혈인 난 거 있죠. 백지 혈인. 이런 게 위력이다. 그래서 제가 그 구인봉 볼 때마다 정말 혈인이 낫나.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나쁜 버릇이야. 나쁜.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칠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거 보셨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실게요? 칠사님이 뭐라고 하실게요? 칠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난 거기에 마음이 내가 딱 안심이 됐어요. 내가 박간이 대종사님께서 혈인이 맺었다니까 나는 확실히 그런 줄 알아. 이게 중요합니다. 대종사님이 1호의 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저도 대종사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딴 마음을 안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 항상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리고 따지는 놈이라. 근데 법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234쪽에 이거 항상 제가 읽어보는 법문 중 하나입니다. 234쪽에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든지 일심적공으로 마음만 단심이 되면 단심이 뭉쳤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그 김영신 님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일심을 모으면 그런 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해 주셨잖아요. 일심이 생기면 그런 생기기도 한다. 뭐라고 나와요? 여기 민충신은 충이가 단심이 되매 피가 어려 죽순으로 화하였고 여기 지금 대종경 교육품 17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차도는 도심이 단심이 되매 목, 목에 피가 흰젖으로 화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설화도 많아요. 재밌게도 유목민족 쪽에 어떤 정성이 어떤 실력자들이 마음 공부의 실력자들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피가 흰 젖으로 바뀌는 그런 설화들이 쭉 있어요. 여기 다음 중에 우리 구인은 신성이 단심이 되매 맨손가락으로 혈인을 낸 것이다.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혹 믿지 못하고 부인도 하나 저 같은 놈이에요. 잘 안 믿어요. 그 다음 중에 저 대전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물을 보라. 물같이 부드러운 것이 없지만은 추위가 극함에 은산 철벽같이 부술 수 없는 단단한 물건이 되지 않은가. 과연 마음만 단심이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대종경 선해록에 지금 실려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게 자주 읽어보는 법설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일심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또 말을 해요? 신통은 말변지사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정산님 목사님 말을 한번 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신통은 성인의 말변, 이게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라는 거죠. 말변지사라. 주세성자가 신통으로 이를 삼으면 인도정의를 누가 붙잡으랴. 새 세상의 도인들은 신통을 쓸 필요가 없나니 과학의 모든 문명이 모두 신통이니라. 옛날에 이게 축지법 같은 거 쓰면 지금은 뭐 그냥 KTX 타고 가면 더 빠를 거예요. 축지법보다 계산해보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 다음에 뭐 분신술을 하지만 요즘 핸드폰으로 막 지금 분신술 하잖아요. 지금. 서로 지금 다 지금 이게 정상준사님 말씀이 엄청 잘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 내용에서 저희들이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원불교 신앙, 사은 신앙을 깊게 해보고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모르고 믿으면 다 우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불공하는 법도 꺼내놓고 읽어보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달 말이나 3월 초에 오늘 단장님과 함께 이건 다시 한번 보고대회 때 한번 보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디를 피시냐면은 226쪽 한번 펴보세요. 226쪽. 그러면 지금 사간동이었잖아요. 그 옆으로 이제 넘어가면 경복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경복궁으로. 경복궁으로 가면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해서 대종사님께서 경복궁에서 벌려졌던 조선박람회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계된 그 법설이 현재 대종경에 실려 있죠. 대종경 천도품 6장에도 실려 있어요. 법설이 하나가 조선박람회에서 하셨던 그 현장의 법설. 그러면 거기서 뭘 봐요? 화재보험 시설. 맞죠? 어, 화재보험 회사의 선전 시설을 그 대종사님께서 보셔요. 이번에 이제 요즘에 이제 자료들 검색이 좋아서 정확히 대종사님이 어디를 가셨는 걸 거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자, 그러면 조선 박람회 관련된 법설이 현재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세 개를 쭉 한번 살펴보는데, 일제가 이제 조선 박람회를 여는 것은 단순히 우리 조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선전하고, 또 조선을 자기들 시스템 안에 완전히 이렇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작업 중 하나죠. 그게. 이걸 가지고 뭐 또 일부 사람들은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했다. 일본에 의해서 발전했다. 이런 말 하면 저는 아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 조선박람회 여 책에 제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라고 써놨는데 이런 기록도 있었는데 정확한 기록은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요 교재 226쪽에 10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쫙 줄을 그시고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대에 보면은 지금 우리도 옛날에 저희 시대 때만 해도 뭐 하면은 막 동원됐어요. 동원령. 학교 학생들 동원하고 뭐 다 하고 모임도 거기서 해라고 그러고 뭐 그랬어요. 지역사회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막 다 이렇게 또 도와주려고 다 했지만 동원이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조선박람회 참여에 뭐 자발적이 또 됐지만 동원해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익산에 계셨던 대종사님도 주변에서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익산 주변은 조용한 게 아니고 거기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종사님 보고 대종사님도 한번 가시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조선박람회가 이게 1929년이잖아요. 1929년 거의 끝날 무렵이라서 이게 대종사님이 10월 30일 날 또는 31일 날, 저는 30일 정도로 보는데 이 날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경성 3대 교무 이춘풍 훈산이죠. 이춘풍 선생님이 건강이 악화돼요. 그래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프셔서. 그래서 이공주 구타우님이 예, 임시로 대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 다른 이제 교무를 이렇게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겸사겸사 이제 보십시다 해서 막판에 이제 보시는 거죠. 요 내용이 음, 사람들이 나도 좀 가봤으면 그리고 불법 연구에 그때 익산 총부에 계셨던 분도 좀 사람들은 나도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걸 들으시고 가보시지도 않았는데 박람회에 대한 법설을 합니다. 이게 현재 대종경 90품 19장에 수록돼 있어요. 이 박람회에 대한 법설을 하시는데 가보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이 교재 22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한제자 사례기를 이게 아까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분위기 있잖아요. 여기 막 사람도 가고 부러워도 하고 나도 갔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례 방금 서울에서 큰 박람회를 개최 중이라 하오니 한번 관람하고 오심이 어떠하오리까? 이게 9월 12일 정도 되니까 이 즈음인 것 같아요. 9월 12일 좀 어느 정도 지나서 초반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박람회는 곧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산업공상의 진보된 정도를 알리는 것이요. 또한 견문을 소통하고 민지의 발달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걸 보면 박람회는 뭐예요? 물질 문명의 전시장입니다. 대종사의 표현으로 말을 하면.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산업공상의 발달된 정도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대 물질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되고 그것을 이렇게 전시하는 그러한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다운 뜻을 가지고 본다면 거기에도 물론 소득이 많은 것이나 나는 오늘 그대에게 참으로 큰 박람회, 그거 말고 참으로 큰 박람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박람회 하나를 알려주려니 잘 들어보라. 무릇 이 박람회는 한없이 넓고 커서 동서남북 사유 상하가 다 그 회장이요. 박람회는 지금 조선 박람회 경복궁에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종사님이 말하는 큰 박람회는 회장, 그러니까 그 박람회장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 세상 전체가 다 박람회다. 이런 말씀이죠. 천지 만물 그 가운데 한 가지도 추풍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천지 만물 세상이 다 박람회니까 다 출품되어 있는 거죠. 대회 기간도 몇 억만 년이든지 항상 여여하나니 이에 비하면 그대의 말한 바 저 서울, 이게 경성 박람회는 한 터럭 끝만도 못한 것이라. 거기에서 아무리 모든 물품을 굽이 진설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는 저 배산이나 황등호수는 옮겨다 놓지 못할 것이요. 제가 이 말을 그럼 대종사님 계실 때 지금 가보면 황등호수 안 보이죠? 옆에 없어요. 지금 그 원광대학교 밑에 그러니까 자선원이라면 모르시죠? 알봉이라 해도 모르실 것 같고 가다가 보면은 그 낮은 지대가 논이 있는 데 있어요. 그게 전부 황등호수예요. 최근에 황등호수를 지질 조사를 했더니요. 기원전 3세기에서 5세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수
저수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 지금 판정돼 있는데요. 그 바로 옆에 지금 총부가 건설됐죠. 이게 역사적 그 현장에 익산 총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대동사님 계실 때는 황등호수에 물이 찰랑찰랑 있고 조금 나가서 보면 황등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게. 어, 그러니까 그 황동호수도 박람회 안에 있다는 거죠. 세계 유명한 금강산은 추품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박물관에서는 여러 가지 고물을 구하여다 놓았다고 하나 고물 가운데 가장 고물인 이 산화대지는 추품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다음에 수족관 나옵니다. 수족관에는 몇 가지 어류를 잡아 놓았고 미곡간에는 몇 가지 쌀을 실어다 놓았다 하나 그것은 5대양의 많은 수족 가운데 억만분의 1도 되지 못할 것이요. 6대지구의 많은 쌀 가운데 태산의 한 모래도 되지 못할 것이요. 모든 출품이 모두 이러한 비례도 된 것이니 큰 지경과 넓은 안목으로 인조 그 박람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현재 그 조선 박람회를 생각할 때 어찌 옹졸하고 조작스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이 큰 박람회를 발견하여 항상 이와 같은 도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도량이 커야 된다고 할 때 그 도량이에요. 무궁한 박람회를 구경하는 사람은 늘 무궁한 소득이 있을 것이니 보는 대로 얻을 것이요 듣는 대로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처와 성인들이 다 이 무궁한 박람회를 보아서 이 회장에 진열된 이 대흥사님의 고유한 표현입니다.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본받아 우리가 보통 천조의 대소유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시비애를 지어 나가심으로 조금 더 군색함이 없었나니라. 이 군색 우리가 요즘 군색하다 이런 말 요즘 안 쓰죠. 이게 참 옛날 어른들 많이 쓰던 표현인데 자, 이걸 보면 대종사님 이렇게 말해요. 인조, 사람이 지어놓은 박람회하고 대응에게 무궁한 박람회를 말씀하는데 이 무궁한 박람회는 어떤 것이냐? 천조. 그러니까 이 천지만물 다 이 모든 거죠. 천조의 대소유무. 대종사님이 진리를 표현할 때 대, 소, 유무 이런 설명을 하세요. 이게 바로 박람회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또 다른 표현을 해요. 이 천조의 대소유무를 산경전, 살아있는 경전, 현실 경전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대무사님이 이거 박람회 가기 전에요. 박람회라는 사람들이 막 하도 막 가보니까 미국간에 가보니까 막 온갖 쌀들이 다 있더라. 그래서 이 박람회 같은 거 보면 미국간 시설도 있고 그래요. 쌀 전시해 놓은 거. 나중에 그 자료들 찾아보면 이 말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에 대종사님 사람한테 다 들은 거라고 봅니다. 와서 막 그, 이렇게 뭐 어쩌다 막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더라. 수족관 가보니까 막 고기들도 있고 막 옛날 그 수족관 보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그거 어떻게 자네들이 저기 안에 있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저도 참 신기한데 가보면 바닷고기들이 살잖아요. 상어 나 그 신기해 지금도 신기해. 이게 다 대전사님 들으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대전사님 감각 감성입니다. 이 대종사님 공부법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읽냐면 이걸 우리 감각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대종사님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감각 감상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놓고도 야, 나는 맨날 박람회 봐. 이런 상 진리의 안목으로 봐봐라. 텅빈 자타의 국한이 없고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안목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게 다 박물관이에요. 박람회장입니다. 멋지잖아요. 읽을 때마다 참 멋있어요. 저, 저 흉내 내고 싶어. 흉내 잘못냈다. 큰일 난데. 그래도 흉내를 내보고 싶어. 나도 이렇게, 야, 마음을 한번 넓게, 그, 북한을 탁 터서 봐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박람회가 널렸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박람회를 보면 어떠냐? 대소유무가 보인다. 그 대소유무에 따라 너의 12회를 거기에 맞춰서 12회를 지어가면은 박람회 효과가, 구경하는 효과가 엄청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멋지죠? 가보지지도 않고 주변 사람이 듣고. 자, 이게 우리 이 본문하고 연관된 본문이 제가 여기 한번 써놔봤어요.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 건설되고, 대소유무가 대선사님이 말한 대로 무궁한 박람회라고, 박람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박람회라고 했잖아요. 12에 일러서 운전에 관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니, 이게 박람회라는 겁니다. 대종사님 보실 때. 이게 지금 정전 사리연구 요지에 있는 대목이에요.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으실 거고, 그 대종사님이 그 대종경 수행권 23장에서 환경전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중간만큼 읽어볼게요. 아니, 다 읽어야겠다. 그러나, 자, 여기부터 이렇게.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본다면은 조선 그 박람회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이 일과 이치가 박람회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나는 것이며, 이게 대종사님께서 말한 대로 생사윤회입니다. 생사윤회를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일과 이치 가운데에서 나가지고 일과 이치 가운데에서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서 다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에서 나는 것. 이게 대종사님이 표현한 생사윤회예요. 맞죠? 이게? 그러니까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자, 세상 나왔습니다.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이게 바로 박람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선하고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은 취하고 행하고 그러고 해야 될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다면 이것이 산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렇게 나옵니다. 상경전, 무궁한 박람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다. 이것도 박람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법설을 읽을 때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했죠? 뭐라고요? 무궁한 박람회장이 뭐라고요? 일과 이치로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고, 이것이 산경전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익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울에 이제 그게 가시잖아요. 229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거기 다 관람을 하고 익산에 오셔가지고 기틀을 보면 편안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법설을 합니다. 이때 재밌어요. 그때 이제 사회자가, 오늘은 대종사님 이제 오셔서 법설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서울에 계셨다가 모처럼 이제 익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외 시간에, 그게 그 선 중이었어요. 동선. 이게 기사동선 때인데, 기사년에 있는 동선이라 해서 우리가 기사동선이라고 해요. 이게 1929년. 맞아요. 1929년이니까. 이때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법의 박람회를 뭐라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제 박람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 법설이 현재 대종경 천도품 6장에 실려 있는데, 원문을 좀 보면은, 제가 원문 앞에 부분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번에 상경한 것은, 서울에 가신 것은 박람회 관람이 참 목적이 아니라 회무산 부득이한 관계사가 있어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경성 출장소 교무를 이제 새로 임명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죠. 여러 사람은 공고에 의하여 잠깐 입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관찰이 충분치 못하였 것은 사실이다. 그 박람회장이요. 내가 보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강 보실 건 보시고 쭉 따라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관찰하던 중 한 가지 감상이 된 바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과 그 감상을 나누려 하나니 그 감상된 바는 다름이 아니라 회장을 돌아 한편 구석에 이른 즉 아마 그것이 화재보험 회사의 설비물인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화재보험 거기를 보신 건데, 어, 이게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조선박람회 화재보험 출품의 그 모형, 거기 모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적을 해보면은, 이게 그 당대 조선박람회 안내도에 따르면 그 시설, 우리로 말하면 부수 같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에 사회경제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사회경제관이라는 이름을 단 어떤 그 관람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화재보험 시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설이 어디 있었냐면 경복궁에 교태전 있죠? 가보면 교태전 있어요. 교태전 옆에 샘물방과 자경정 사이의 통로 정도로 위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가 거의 맞습니다.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셔서 그 시설을 보신 거예요. 경복궁에서. 아쉽게도 거기를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가셔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한 번은 봐야겠죠. 안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서 그 지도를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뭐 구글 지도가 됐든 네이버 지도가 됐든 보시고 대충 현장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화재보험을 비유해가지고 사람이 천도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어, 지금 현재 대종경 처음에 실린 말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소소한 영식, 그 다음에 1.0식 이런 표현이 현 대종경으로 나와 있어요. 대종경에. 근데 이 초고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소소한 정령, 일단의 정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참고로 말했는데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요. 이걸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령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뭐 그런 개념이 있죠. 정령이 있다 막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맑고 신령한 무엇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일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뭉쳐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설명할 때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일단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 그렇게 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선도만 생각을 해요. 배종사님께서 화재보험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했냐? 이 교재 230쪽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락에 대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재는 읽어보고요. 제가 원문에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육성으로 하셨던 본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성 본문으로. 고락으로 말하여도 아무리 당하기 어려운 고를 당하나 그러니까 이 화재보험을 보시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고가 정당한 고가 되어서 근데 정당해요. 내가 어디에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려움이 있어도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당한 고가 되어서 오냐? 이 고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무궁한 낙이 올 것이다. 정당한 고라면 이걸 잘하면 무궁한 낙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장래의 낙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능히 이 고를 참는다. 이렇게 확고한 자신과 굳은 결심이 있을진데 그 고를 그다지 괴로이
느껴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은 현재의 고가 능히 미래의 낙을 보증하는 소이이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이 없이 그러한 준비가 없이 망망한 고에서 헤매일 일을 생각할 때 어찌 한심치 아니하며 가련치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재보험 그 증서가 있으면 불이 나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정당한 고를 잘 감내하고 하면은 설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궁한 낙이 장만된다. 뭐 이런 그 말씀인데 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뒤는 안 읽어요. 앞에만 읽어요. 앞에가 너무 세서 그런가? 앞에 그 천도 얘기 이렇게 새로 새 몸을 잘 받게 된다고 하니까 뒤에 대종사님께서 고락 속에서 고락을 정당한 고락을 잘 장만하면 무궁한 고 그러니까 무궁한 낙이 장만된다는 말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뒤에 좀 읽어주세요. 앞에만 읽지 말고 뒤 좀 읽으라고요. 이게 마음에 든 것만 읽지 말고 좀 마음에 안 든 것도 좀 읽어보세요. 좀 사실은 뒤가 더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죽는 일은 그때 가서 그때 닥쳐서 하시고요. 평소에 고락의 준비를 많이 해야 죽을 때도 이 생사천도가 잘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뒤를 많이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장합니다. 자, 또 세 번째 법설인데 변호사님이 예와 소재로 경성박물관에서 봤던 그 경험을 항상 가끔씩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 대종경 수행본 8장에 나와 있는데 그 8장에는 예와 드렸던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게 빠져 있고 회보 제18호에 나와 있는데 이 교재에서 231쪽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인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설사 예외에는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정돈할 줄 모르고 자, 이거 중요해요. 건성으로 앉아서 존다든지 펄렁거리고 밖에나 드나든다든지 펄렁거린다는 말 알죠? 이것도 사투리인가? 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여 준다 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이게 설법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소리죠. 실로 그러한 사람들은 이게 요 연전이면은 1년 전이네요. 1년 전.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1935년 7월의 법설이니까 1929년 조선 박람회 일어나니까 연전 맞습니다. 연전 경성 박람회에 출품되었던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사람. 이게 등장해. 나 처음에 이거 읽고요. 로봇가 있었나?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뭐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 학부 때.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게. 이거 물어봐도 잘 몰랐어요. 옛날에 이거 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뭐 기계로 움직인다? 뭐, 참. 가지고 요와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도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데 관심이 있냐. 누가 그럴 거야, 뭐 물어보면. 도에나 관심 있지. 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자,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사람 같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대종사님 이거 보신 거예요, 결국은. 기계로 움직이는 것을 대종사님도 보셨다고요. 그러한즉 제구는 또한 이 점에 주의하여 어떠한 법설을 듣게 되든지 기계 사람 같이 기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같이 건성으로 앉아있지 말고 대종사님이 볼 때 기계로 움직이는 것은 혼이 없다고 보셨나 봐요. 인간이 아니니까. 정신을 차려서 선악간에 반드시 나의 보감을 삼으며 매사에 활용하도록 하라. 이제 이게 기계, 요즘 가에 이제 기계도 진화가 돼갖고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된다. 뭐 이런 논의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로 빠지는데 기계에 대한 담론이 있어요. 로봇, 로봇입니다. 요게요, 요 이야기가 지금 이걸 찾아보면요, 어디냐면요, 지금 경북군 가면 영추문이 있어요. 영추문. 그 일대에 참고관이라는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기계 인간이 전시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조선박람회 일본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그 조선박람회 그 사진 목록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잠깐요. 보이시죠? 아까 그 화재보험 관계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그 시설물 모형 시설물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사람들이 뭐 있어요. 이게 가운데 보이는 게 로봇이에요, 로봇. 요런 게 지금 이게 지금 1929년 조선을 그 박람하다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책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사진첩.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확실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가봐야죠. 대종사님이 가신 길을 안 가고 배겨요.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내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 보면은 그 조선박람회 때 갔던 그 노선이 있어요. 박람회 노선. 근데 이 노선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한번 비슷하게 한번 가보려는데 조금 어려운 데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대종사님 발길 따라 가는 조선 박람회장 해서 경복궁을 우리가 에, 하여간 최대한 비슷하게 걸어가 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왜 그런 걸 왜 해? 그러면 아니, 대종사님 가셨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대종사님 가신 걸 따라가면요, 대종사님이 꿈꿨던 그 일원상질의 대각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궁극적으로 대종사님 같이 대각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하니까 대각도 하고 말아야 돼. 언젠가는 해야겠지. 안 하고는 이제 배기질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뒤에 한번 봅시다. 이와 유사한 게 대종사님은 이런 비슷한 말씀을 꼭 다른 데서 하세요. 대종경 수행품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죠. 대종사 예외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길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해를 들을 때 반드시 큰 보화를 얻는 듯 정신을 고누고라는 말이나 위에서 말하는 정신을 차려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또 이것도 다른 말이다고 또 하시면 진짜 피곤해져요, 이제. 말만 좀만 바꿔놓으면 이게 뭔 말이세요? 하면은 안 돼요. 아까도 제가 계속 같은 계열의 말이라고 그 박람회 의미도 쭉쭉 설명했잖아요. 상경전이나 무궁한 박람회나 같은 계열의 말이다. 그 다음에 뭐 그렇듯이 여기도 정신을 고는다는 것이나 정신을 차리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법사나 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고 범연히 듣는다면 그 말이 다 실제 효과를 얻지 못하나니 이라.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들을 때 내 공부와 이제 구체적인 대종사님이 방법을 탁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냐?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그럼 이 온전한 정신이라 정신을 고누고 들으나 정신을 차린 거나 같은 말이에요. 온전한 정신 이게 뭐예요? 이제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정신을 고누고 들으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을 새겨 듣는다면 그 어둠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제 행사에 자연 반조가 되어 예외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이 법사라고 위에 기계 움직이는 거짓 사람 이 법사라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공부가 식상하고, 어느 날 이렇게 타락심이 생기고, 무기력하고 하면요. 어디를 간다? 경복궁 영추문에 가서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새 마음을 내야 되겠네요. 겸해서 여기 법문에 그 대종경 수행품 25장 읽는 거예요. 내가 꼭 그때 대종사님 말씀대로 기계 인간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사람 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일본에서 이걸 만드는데요. 이 이름이 학천칙. 이 이름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지고 그 유튜브 찾아보면은 이 학창칙이라는 아시아 최초 로봇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이것이 한국 그 조선박람회에 시설됐다고 그 말도 있는데 어떤 때는 모르겠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히 왔어요. 온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조선박람회에 설치가 됐고 이것을 대종사님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광수가 인조인, 그러니까 인조인간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박영희가 잡지 개벽에 인조 노동자, 사람이 만든 건데 노동을 해. 인조 노동자라는 그런 개념을 써서 이때도 벌써부터 이제 이게 로봇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이 인식이 계셨다고 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법설이에요. 앞으로 향후에 이제 로봇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게 의두 삼아야 될 내용 중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물관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박물관이 이제 박물관이래. 경복궁. 이게 조선 박람회가 열렸던 경복궁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면은 이제 그 월대 가면은 그 전차 노선도 있고 그 일대로 해서 하여간 초기 어른들이 그 전차를 타고 다니시고 그 광화문 쪽에도 그 전차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는데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그 돌아가면 부기학원이 등장합니다. 부기학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지승님 그다음에 단장님 이분들이 예, 조사를 많이 해갖고 경성 부기학원 그 주소를 찾아냈어요. 그 이제 정확히 어딘지 갈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서울 도렴동 32번지예요. 광고에 딱 떠요. 경성 부기학원. 그러면 광화문 전차 그래서 내려가지고 지금 당주동 쪽으로 지금 현재 그 뭡니까 그 세종문화회관 그걸 지나서 당주동을 지나서 지금 도렴동 그쪽으로 안 멀어요. 별로 안 멀어요. 별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도렴동 32번지인데 이게 종교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교회 뭐 이름 이상하잖아요. 여기 교자는요. 다리교자예요. 다리. 옛날에 그 다리가 있었다. 이거. 종교란 다리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교회. 이제 그 교회의 부속 건물. 이렇게. 우리도 뭐 교당 같은 데서 건물 4층을 지으면 1, 2층은 내놓고 그러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는 거기에 경성 부기학원이 있었다. 이건 거의 확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하다 어떻게 해서 대종사님이 경성 부기학원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의문스러웠는데 그 당주동에서요. 당주동도 대충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발표하겠지만 대략 당주동 그 후보지도 좀 추릴 수가 있는데 광주정에서 얼마 안 가서 이 그 도령동에 그 현재 이 부기학원 있는 데를 안 멀어요. 대준사님이 그 당주동에 계실 때, 경성 임시출장소 계실 때부터, 경험, 이렇게
목도,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추론을. 근데 이곳에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보면은 그 경성부기학원 여자 졸업 기념 사진도 있어요. 거기 보면 몇 년도에 졸업했다까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다 검토를 해 봤을 때, 어, 저희들이, 어, 경복궁에서 나와서 지금 도령동 있는 그 공간을 지나서 그 자리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와 관계돼서, 이게 지금 이 교재 240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구도역정계 내용인데 좀 이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경전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 우리는 이 서울 성적기에서는 이런 게 경전이에요. 이렇게 돼. 대종사님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경전이에요? 경전 아니에요? 대종사님 말씀이 붙어 있으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 경전입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런 걸 이제 교단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에 계신 공무들은 대종사님 관계된 대종사님 하신 말씀이면 다 금이요 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살, 그러니까 김영신님 20살이던 3월에 나는 경성 여자 고등보통학교 4년제를 졸업하였다. 갑자기 3년에서 4년으로 된 거죠. 이때 이전에는 3년제였으나 4년제로 우리는 첫 졸업생이었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마음에 상처 있는 불쌍한 사람들 위하여 일할 생각이 변치 않고 있을 때 하루는 대종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익산 본관에서 사무 보는 사람이 귀하니까 내가 부기를 배워라. 너만 알 것이 아니라 남도 가르치고 본관의 사무를 보면 내 원이 달성될 수 있는 길을 터주마. 몇 달 앞서 조갑정 교무가, 저는 처음에 이게 몇 달 앞서라고 해서 이게 같은 해에 붙어 있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이 문장 구조만 보면 이게 문장을 잘못 쓰신 거예요, 이게. 근데 내용을 보니까 몇 달 사이예요. 근데 연도가 바뀌는 거죠. 조갑종 교무가 이미 부기를 배우고 간 뒤 나는 2차로, 이게 1차는 조갑종 선지님이 배웠죠. 2차로 종사님의 장녀 길선 씨와 같이 경성 부기학원을 다녔다. 나는 계동 이모집에 다녔고 길선 씨는 창신동 회관에서 다녔는데, 장안이면 이게 경성이에요. 자리를 모름으로 송도성 교무가 동대문 밖이라면 여기에 지금 창신동 회관,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동대문 그 전차 타는 데서 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광화문까지 전차를 타고 데려다 주곤 하였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 부부간이잖아요. 가족들 간에 미리 그 호처가 돼 있었는데, 이때 메셔다 드리고 메셔다 오고, 그래서 가장 내가 이걸 볼 때마다 가장 애틋하실 때 아닌가. 내가 잘 모르지만 제 감정으로는 참 이때가 애틋하셨겠다. 내가 속으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같이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연애하고 처음에 정투하고 연애하고 이 생각이 나요. 이런 거 보면. 학원에서 우리는 은행부기, 회사부기, 주산 등을 6개월간 이수하였다. 대은사님은 한 사람 가르쳐 갖고 여러 사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 그 밑에 봅시다. 원기 13년 봄이었다. 1928년이죠. 이게 제1회 총회를 앞두고 상경하신 종사님께서 내게 전무 출신할 것을 명하였다. 본관에 가서 결산을 거두어라. 14년이니까 제1회 그러니까 제1대 1회죠. 제1대 1회 기념총회를 할 때잖아요. 그해 4월 초순이었을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정산 교무님을 따라 처음으로 익산 본관으로 왔다. 6개월간 배운 주산 실력으로 나는 불법연구에 1년 12년간 결산 사무에 노력하게 된 것이다. 사무원이야 송도선, 전운관, 조갑종. 그냥 정말 쟁쟁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김영신을 포함하여 모두 네 사람이었다. 박종 씨가 숫자를 부르면 우리 셋은 주산을 놓았다. 나야 서울에서 신식학문을 8년간 하고 그도 부족하여 부계학원까지 수료한 터였지만 송도성 씨와 전은광 씨는 신식학문을 수학한 바 없는 터에도 능수능란하게 결산사무를 처리해 나갔다. 이게 지금 27년, 28년, 이게 1927년에 김영신 님이 부기학원을 수료했고, 28년에 이제 총부에 가서 결산을 거두는데, 그 뒤에 근 한 10년 뒤인 1937년에 이렇게 사람을 키웠어요. 키워서 체제를 잡고 해서 모든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랬죠? 이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고 공금 운영을 공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모든 하는 것을 대운사님이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전북 도경에서 회계 담당 간부가 불시에 예고 없이 총부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검찰이 들어와서 회계장부 다 내놔라 하고 막 싹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일제시대 때 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했던 일을 지금 현대사회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걸 지금 중앙정부가 한번 쉽게 말하면, 압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싹 그냥 검토했는데 이걸 해보고 회계문서를 사찰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털 것이 없는 거예요. 털 것이 없는 역사가 대둔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근대사회는요, 유한양행의 그, 그분 있죠? 성함을 모르겠네요. 그분이 정치 자금을 내놔라는 게 안 내놔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털었어요. 다 털었어. 안 나와. 내가 박정희 참 그나마 박정희 그래도 그분은 좀 대인배다라고 느끼는 게 안 나오니까 박정희가 그때 상을 줘요.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남자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막 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 그건 그거고. 그 법문이 대종경 실시품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기학원에서 이 대종경 실시품 14장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당시의 신흥 종교들 가운데 재와 색 두 방면으로 사건을 인하여 관청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일이 적지 아니한지라 모든 종교에 대한 관변의 간섭과 조사가 잦았으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털끝만한 착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서 서로 말하기를 불법 연구의 조직과 개혁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히 처리하리라 한다 함을 전해드리고 들으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도덕은 개인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까지 다 잘 살게 하는 법이니 이게 진짜 이거 많이 읽어요. 이런 걸 법문을 보고 정말 좋아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참다운 도덕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까지 다 잘 살게 하는 큰 법이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래서 확실히 결이 틀려요. 뭔가 이렇게 기존의 상자들하고 결이 틀려요.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어떤 지도자나 그러한 방법이나 그러한 법이나 이런 것에 박수 쳐줘야지 나한테 이로운 것 이런 것에 관심 가지면 대종사님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갖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이리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부기원에 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여 밑에 있는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 뭐 경성 실천 두기 학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요? X를 지금 딱 치시면 됩니다. X가 아니다. 잘못되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X 딱 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현장도 또 가볼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경을 쭉 내려오면 그 다음 어디 가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세종문화회관을 지나서 쭉 가면 이제 조선일보 사터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배종사님의 그 가르침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화면 공유를 해봅시다. 이게 회보 제36호 시창 22년 1937년 7월호에 실린 내용인데 조선일보사 부대 사업으로 경영되는 잡지 조강이죠. 조강 6호 6월호에 본회의 사실 상위 이게 본회에 대한 사실과 다른 위반된 어긋난 기사가 게재되었던 바 그 기사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문제는 불법연구의 정체 해부라 하여 놓고 이곳 총부에 와서는 이런 물음도 없었으며 또는 관계 당국에 대해서도 1차의 진상조사도 없이 다만 저 경성 1루 경성 한 모퉁이에 있는 설비 불완전한 지부 설비 불완전 검토도 이제 뭐지 고장 뭔가 검토도 안 된 그런 데서 겸하여 주재자도 없을 때 와서 그러니까 그 조남동 회관에 책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서 마침 집 지키고 있는 수인의 어린 사람을 상대로 한두 마디의 수작 건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주고받은 수작을 교환하고 간 후에 그와 같이 황당무계한 허구 기사를 발표하며 이르게 된 것이외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개인, 단체를 물러나고 세간의 회방과 칭찬, 평판을 면할 수 없는 바이며, 이게 사람은 다 좋은 말도 듣고 싫은 말도 듣는다는 거잖아요. 더구나 남다른 포부와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창조, 혁신하여 가자면 상충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은 이미 각오하는 바이지만은 본에는 오직 종사중 대종사의 명철아홉신 지도와 일반 회의의 성심 노력하에 축일 나날이 발전되는 도중에 있으며 모든 교리와 제도가 시대에 적절하다 하여 22년의 역사를 가지도록 이게 지금 원기 22년이죠. 시창 22년 역사를 가지도록 일찍이 한 번도 당국의 주의와 사회의 악평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바 이번 조강 사건에 대하여 일반 회국의 붕괴함은 여간 아니오며 심지어 외인까지라도 본해를 아는 분으로서는 누구나 다 붕괴치 않은 이가 없었던 바 총부에서는 이 대책을 강국히 위하여 지난 25, 26일 양일간 근간 요인회를 소집하고 신중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격월 이게 막 목소리 따위가 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지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의논이 다수 제출되었으나 종사주 말씀이자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이제 대변사님이 이제 여러 번 한 번 회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회의를 했을 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간에 나타나서 사업을 경영하는 땅에 있어서는 사실 유무를 막론하고 선악의 평판이 의뢰히 따르는 바이며 더구나 이번 기사 내용을 보건대 근자 사교 백백교 사건으로 발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하여진 이 기회에 어떠한 기자의 일시적 호기심으로 철모르는 붓장난을 한 것인 듯하니 이를 굳이 일소에 붙이고 마는 것이 좋으나 적어도 반만의 대중을 많이면 5천이네. 대중을 가진 단체의 체면상 그와 같이 무근한 근거 없는 말을 듣고 그저 묵과 조용히 넘기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절대로 그 다음이 중요해. 이게 절대로 그들과 상대하여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금일이라도 사람이 가서 본회의 취지와 실행 사업을 철저히 설명하여 그 회사의 오해를 일소하고 그 인식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 하시고 5월 29일 회중 대표로서 이재철, 유호일, 일산, 그다음 유사님이죠. 양 씨를 이 두 분이 어디를 가서요? 지금 조선일보에 가는 거예요. 양 씨를 경성에 파견하여 조선일보의 방사장, 제 방씨 아닙니다. 달라요. 방사장 이하 관계 제 씨를 방문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 무근함을 설명하는 동시에 재차 상세히 조사해 보아도 그보다 더한 악한 사실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폭로, 배격할 것이요. 만일
사실이 없다면 그것은 기사의 책임이니 기사 정정은 물론 다시 반복이라도 하는 것이 사회 공중의 표현 기관으로서 당연한 도가 아니냐고 정중히 요구하던 바 회사 제시도 모두 호의로서 상대하시어 6월 2일, 1일, 하긴 6월 1일 많이 나와요. 대종사님 불법령의 창립총회도 6월 1일 날하고 대종사님 돌아가신 날도 6월 1일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특파원을 보낸 날도 6월 1일이에요. 불현 회사 전북 특파원과 이리 지국장이 총부에 내왕하여 본사에 4명을 받고 온 모양인지 본회의 불교 혁신의 정신과 각 부분의 실행 사업을 일일이 관찰한 결과 전일 조광의 기사가 전혀 무근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다대한 호감을 가지고 갔사오니 후사는 회사의 공정한 처리에 맡기고 재간 하회하옵시다. 이렇게 회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보에. 그러면 이런 사건이라고 대준사님 아까 누구누구 보냈어요? 일사님 이재철 유호일 이분이 지금 그 코리아나 호텔 자리 있잖아요. 여기 오신 거예요. 어, 그 기승님이 저보고 조선일보 백년사 그 보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등장해요. 이게 조선일보사 건물입니다. 여기 몇 층이에요? 1층, 2층, 3층, 4층. 요게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코리아나 호텔 있는데 세워진 건물이 굉장히 그 당대 큰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에 그러면 어디를 가셨을까? 1층을 가셨을까? 2층을 가셨을까? 3층을 가셨을까? 4층을 가셨을까?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구조, 거기에 뭐가 있는가를 거기 보면은 그, 그 나와요. 근데 2층에 사장실 응접실도 있고요. 편집국장 응접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아마 편집국장 응접실이 유력한 그 후보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겸해서 사장실 응접실도 아마 그러면 그 건물에 2층 가셨지 않았는가 하고 찍어봅니다. 2층에 가셨을 거예요, 2층에.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의 정신이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조선일보사가 뭐, 불교 혁신의 실천자 불법용계 박중빈, 이러한 그 조선일보사에서 그 정정기사도 내고, 여기서 대종사님을 조선불교의 루터, 상당히 그 맞는 말도 돼요. 루터가 이제 개신교 그거잖아요. 약간 맞는 것도인데, 대종사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리이타로 진화하는 평화로운 관계를 도모해요. 예, 그 현장에서 이 자리타법을 어떻게 쓰시려고 했던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현장 중 하나예요. 중요하죠. 대사님, 사실은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대종경에 올라와도 좋다고 봅니다. 최소한 선해록에도 올라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마무시한 법설이에요. 단순히 뭐 어떤 일처리의 그 내용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 내용에 교법의 그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자리이타로 우리가 진화하는 평화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것에서 이 법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보면 정의 뭐 옳은 거, 대사님이 정의가 뭡니까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정의가 뭐예요? 우리 그 작업치사에 보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이게 나오죠.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무조건 그냥 잘 지내는 게 정의야. 이것도 정의가 정의일 것이고요. 아니야. 잘못된 것은 어떻게든지 고쳐야 돼. 이렇게 해도 정의가 될 거 아닙니까? 세무사님의 법설에 저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통신 제11호에 정의라는 것은 자리이타가 화하게 하는 법, 자리사가 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이익도 포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이익을 없애가 뭐 어렵게 해갖고 내가 이득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로운 관계를 어떻게든지 모색해 가는 게 정의의 길이다. 굉장히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의는요, 이 말씀으로 보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비법에는 최소한 정당방위는 해야 된다는 게 대종사님의 의중이라고 봅니다. 지금 코리아나 호텔에 가서는 정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당방위는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아닌 비법에는 대종사님이 법률원에서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법에는 복종하지 말라는 것이 법률론의 가르침이죠. 아니, 복종하면 법률론에 배은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한 자리이타가 되도록 하여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모두가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논의가 있겠죠. 아니에요. 꼭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오늘은 광화문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종사님의 그 색깔이 아주 굉장히 묻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한 거죠. 북악산 약수터, 사간동과 북악산 약수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진리신앙을 하는가, 진리신앙, 사실신앙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늘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은 전체를 우리가 따르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공하는 법을 정말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나도 만일 내가 김영신님 같이 내 삶을 전환시켜버리는 어떠한 그 사건과 해서 나는 관세음보살만 평생 하면 돼 하는데 대륜사님께서 거기에 이제 절할 것까지는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딱 그만둘 수 있냐고. 법설을 딱 읽어보니까 대륜사님 법설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건 그만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복궁에 들어가셔서 대흥사님께서 화재보험 시설도 보시고 기계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 법설도 있고 그 현장을 우리가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우리가 그 법설을 소화해 내주셔야 되고 또 부기학원 또 여기 그 뭐니까 지금 코리아원 때 조선 일보사 거기 가서 대종사님께서 자리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 현장이 서울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을 지금 법설을 들어서 그 법설은 내가 앞으로 외치고 다녀야겠다. 내가 자랑하고 다녀야겠다. 내가 그것을 내 몸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는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광화문은 우리 겁니다.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주인이에요, 거기는. 우리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발자취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일단은 이 내용이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서울에 곳곳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오늘 광화문 하니까 광화문은요, 우리가 접수했어요. 자, 우리 거예요, 지금부터. 그거 너무 거 아닙니다. 너무 뭐라 하면은 우리한테 허락받고 뭐라고 할 정도의 우리가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기 계신 우리 서울 원문화 해설단 단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대종사의 법설을 가장 사랑하는 메이드 인 서울로 돼 있는 법설은 우리한테 들으셔야 돼요. 할 정도의 자부심이 가져주시길 간절히 부탁하고 향후에 오늘 논의됐던 이 서울 성적지 연구 보고서에 오늘 제가 좀 보여주려고 했던 내용을 나중에도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